여러분은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주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들 집 계약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해주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1년 동안 공짜로 애를 봐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잠든 사이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울며 불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제가 어떻게 다시 나를 찾게 되었는지 300만 명의 가슴을 울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이 쓰러진 건 새벽 4시였다. 나는 그날도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려고 했다. 옆자리를 만졌는데 차가웠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불을 켰는데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여보. 119가 오는 동안 나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옆에 있다는 게 든든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과로입니다.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프다는 말도 안 했다. 그냥 매일 새벽 시장 가서 물건 사오고 가게 청소하고 국 육수 끓이고 그게 전부였다. 마흔의 과부가 됐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단골 손님들, 시장 상인들. 다들 말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쉬라고? 뭘 쉬어? 애들 학원비는 누가 내고 집 대출은 누가 갚나.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나는 상복도 벗지 않은 채 가게 문을 열었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오늘은 쉬는 거 아니야? 쉬면 밥은 누가 먹여?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나는 외면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 국을 끓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가고 돼지 순대 삶고 뼈 고아서 육수 만들고 남편이 하던 일까지 내가 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다. 육수간을 맞추는데 눈물이 나왔다. 이게 맞나 이게. 손님들은 말했다. 사모님, 혼자 어떻게 다 하세요? 나는 웃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거짓말이었다. 안 됐다. 매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일어났다. 애들 아침 먹이고 가게 문 열고 하루를 버텼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돌아왔다.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역시 사모님이 하시니까 맛있네요.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고 딸은 중학교에 들어갔다. 애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엄마가 너무 바쁘다는 걸 아니까. 나는 그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뒤에서 물었다. 엄마는 안 힘들어?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니?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봤다. 머리에 흰머리가 서너 개 보였다. 42이었다. 아직 젊은데 거울 속 내 얼굴은 늙어 있었다. 그래도 괜찮아. 애들만 잘 크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말했다. 저 사람 억척 같다.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약하면 깔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벌었다. 가게 문 닫는 시간을 늦췄고 배달도 시작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였다. 아들 학원비, 딸 학원비, 대출 이자, 생활비. 빠져나가는 돈도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모였다. 이 돈으로 애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 되겠지. 그렇게 10년을 더 버텼다. 허리는 완전히 휘었고 무릎에는 물이 찼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다. 쉬셔야 합니다. 쉬면 애들은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딸도 결혼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애 태어나면 같이 살면 안 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 그러자. 그날 나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20년을 버틴 순대국집.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손주 봐야죠. 그리고 가게를 팔았다. 집도 팔았다. 아들네 집이 좁다고 해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데 보탰다.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했다. 어차피 내 거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집에서 내 자리가 조금씩 사라질 줄은. 아들네 집으로 이사 간 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편하게. 그래,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지. 20년을 가게에서 보냈으니까.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다. 손주가 태어났다. 작고 빨간 얼굴, 내 손가락을 꼭 쥐는 그 손이 너무 예뻤다. 나는 손주만 보면 웃음이 났다. 우리 손주 할머니 닮아서 이쁘지? 며느리도 웃었다. 아들도 웃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정장을 입고 나오며 말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겠어. 내 새끼들도 키웠는데. 그런데 요즘 애들은 달랐다. 분유 타는 것도 온도계로 재야 하고 기저귀도 몇 시간마다 바꿔야 하고 자다가 깨면 안 된다고 불도 다 꺼야 하고. 며느리가 적어놓은 메모지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수유 3시간 간격, 분유 온도 40도, 트림 필수, 낮잠 2시간 이상 재우지 말 것. 나는 그 메모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애 키울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그래도 며느리 말대로 했다. 온도 재고, 시간 맞추고, 트림 시키고. 그런데 손주가 자꾸 울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 제일 먼저 물었다. 애가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분유는 제때 먹였어요? 그럼 시간 맞춰서 먹였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안 좋았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것 같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소파에 잠깐 누워 있었다. 손주는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그때 며느리가 퇴근했다. 어머니, 애 혼자 두시면 위험해요. 아니야, 옆에서 보고 있었어. 그래도요, 요즘은 절대 혼자 안 둬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다. 아, 나는 여기서 도움이구나.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다. 나 허리가 좀 아픈데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조금만 참아. 애 좀 크면 나아질 거야. 참으라고? 나는 20년을 참았는데. 그래도 참았다.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6개월이 지났다. 손주는 점점 무거워졌고 내 허리는 점점 더 아파졌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허리 때문에 깼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다. 나는 저녁도 못 먹고 손주를 돌보고 있었다. 아들이 퇴근해서 물었다. 엄마, 저녁은? 아직 못했어. 애가 자꾸 보채서.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래도 밥은 해놔야지.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 나는 여기서 밥도 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나는 손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다 했다. 청소, 빨래, 요리. 며느리는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TV를 봤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다. 이게 뭐가 다르지? 가게에서 일할 때랑. 아니, 오히려 더 힘들었다. 가게에서는 돈이라도 벌었는데 여기서는 눈치만 보였다. 어느 날 밤 손주를 재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니, 요즘 애가 밤에 자꾸 깨는데 혹시 낮에 너무 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메모대로 했어. 그런데 왜 자꾸 깨져?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내가 왜 여기 있지? 가게가 그리웠다.
힘들어도 내 공간이었으니까. 손님들이 사장님이라고 불러줬으니까.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냥 어머니, 이거 좀, 어머니, 저거 좀. 나는 이름도 없이 살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손주는 돌이 다 되었고 나는 완전히 허리가 굽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가 보였으니까. 어느 날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형수님, 애 누가 봐요? 며느리가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봐주세요. 아, 좋으시겠다. 요즘 애 맡기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넘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100만 원? 나는 1년 동안 공짜로 일했구나. 그때 깨달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급 직원이었다는 걸. 손주 돌이 다가왔다.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돌잔치 장소 예약하고 한복 맞추고 초대장 돌리고 집안은 온통 돌잔치 이야기뿐이었다. 어머니, 돌잔치 날 친정 식구들 많이 와요. 며느리가 말했다. 그래, 좋지. 많이 오라고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우리 쪽 친척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다. 우리 쪽은? 며느리가 잠깐 멈칫했다. 아, 어머니 쪽은 인원이 적잖아요. 그냥 조촐하게 할게요. 조촐하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부르지 말라는 거지. 그래도 참았다. 며느리가 주체니까 며느리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다. 사부인이 집에 왔다. 돌잔치 준비를 함께 한다면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상의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었다. 엄마, 사진은 우리 가족 사진관에서 찍자. 그래, 거기가 제일 잘 찍더라. 테이블은 우리 쪽으로 몇 개 배정할까? 한 5개면 되겠다. 나는 설거지 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조심하며 들었다.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저녁 먹을 때 사부인이 말했다. 사돈, 고생 많으시죠? 아니에요. 손주 보는 게 무슨 고생이에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은 애 봐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우리 딸이 맨날 시어머니 고맙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어머니 아니었으면 진작에 맡겼을 거예요. 맡기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애 맞는 곳이구나. 돌잔치 당일날이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많이 보였다. 염색이라도 할걸. 잔치는 오후 1시였다. 나는 11시쯤 집을 나서려고 했다. 그때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잔치장 가려고.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어머니, 세팅이 좀 일찍 돼서요. 저희가 먼저 가야 해요. 그럼 나도 같이 가지. 아니, 사진 찍고 그러는데 시간 오래 걸려서요. 어머니는 잔치 시작할 때 오시면 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사진? 가족 사진? 네, 돌 기념으로 찍어요. 나도 가족인데? 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돌 사진을 부부랑 아기만 찍거든요. 너무 많으면 복잡해 보여서. 복잡해 보인다. 나는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래, 알았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나갔다. 나는 혼자 집에 남았다. 거실 시계를 봤다. 12시. 지금쯤 사진 찍고 있겠지. 아들, 며느리, 손주 3명이서. 나는 한복을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았다. 가족 사진에 나는 없구나. 1시가 되어서 잔치장으로 갔다. 입구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들네 가족 사진, 며느리네 가족 사진. 예쁘게 찍혔다. 나는 그 사진들을 한참 봤다. 내가 키운 손주인데.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많았다. 며느리 친척들, 친구들 다들 웃고 떠들고 있었다. 우리 쪽 사람은 딱 3명이었다. 시동생 내외 하나, 그리고 나.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손주가 돌잡이를 했다. 청진기를 잡았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의사 되겠네. 사돈이 손주를 안아 올렸다. 아들도 웃고
며느리도 웃고 다들 사진을 찍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가족 대표로 외할머니께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돈이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사랑하는 손주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나는 듣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았다. 한복 입고 온 날인데 울면 안 됐다. 밖에 나오니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며느리가 왔다. 어머니, 저쪽에 친정 이모들 계신데 애기 좀 봐주세요. 제가 인사 좀 다녀올게요. 응. 며느리는 바로 가버렸다. 나는 손주를 안았다. 손주가 울기 시작했다. 배고픈 것 같았다. 분유를 타려고 했는데 가방이 없었다. 며느리한테 있는 것 같았다. 손주는 계속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애가 왜 저래? 할머니가 달래지를 못하네. 나는 손주를 안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손주를 달래며 생각했다. 나는 오늘 뭐하러 온 거지? 잔치가 끝나고 집에 왔다. 며느리가 피곤한지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도 씻으러 갔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아침에 못한 것들이 쌓여 있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한복을 입은 허리 굽은 노인. 나는 왜 한복까지 입었을까?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손주 돌잔치, 가족들이 모이는 날. 그런데 나는 손님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냥 애 봐주는 사람이었다. 며느리 휴대폰이 거실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나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치우려고 들었는데 메시지가 보였다. 언니, 오늘 고생했어. 근데 시어머니는 안 오신 거야? 며느리가 답장했다. 왔는데 조용히 계셨어. 사람 많으면 불편해하실까봐. 친구가 다시 물었다. 가족 사진은? 시어머니까지 찍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나중에 따로 찍는다고 했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구나. 돌잔치가 지나고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이었다. 며느리가 2주 전부터 말했다. 어머니, 올해는 우리 집에서 명절 지내요. 그래, 좋지. 나는 대답했다. 우리 집.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인가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정에서도 오시기로 했어요. 응? 친정에서?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양가 부모님 같이 모시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며느리 말투가 이상했다. 어머니, 음식 준비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도와주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럼 당연하지. 명절 일주일 전부터 며느리는 메뉴를 짰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나물은 이렇게 하고 안사돈과 전화하며 상의했다. 나는 옆에서 듣기만 했다. 우리 엄마가 잡채 잘하시니까 그건 맡기고 어머니는 전 부쳐주세요. 나는 전 담당이었다. 명절 전날 밤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쳤다. 동그랑땡, 동태전, 버섯전. 며느리가 적어놓은 메모대로 했다. 허리가 아팠지만 계속 섰다. 앉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자정이 넘었다. 며느리는 이미 잤고 아들도 잤다. 나는 혼자 기름 튀는 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쳤다. 예전엔 며느리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새벽까지 일했다. 지금은 내가 시어머니인데 여전히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다. 명절 아침이 밝았다. 며느리네 식구들이 왔다. 며느리 부모님, 며느리 오빠 내외, 조카들까지. 집안이 북적였다. 안녕하세요, 사돈. 사돈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웃으며 맞았다. 그런데 사돈은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아이고, 여기 앉기 편하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드렸다. 엄마, 편히 앉아 계세요. 나는 부엌에 있었다. 상 차릴 준비를 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놓고 저건 저렇게 놓아주세요. 알았어. 며느리는 다시 나갔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상을 차렸다. 전, 나물, 탕국,
과일, 떡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았다. 손이 떨렸다. 허리가 아파서 차례를 지냈다. 아들이 절을 하고 며느리가 절을 했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나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절을 하며 눈물이 날 뻔했다. 참았다. 차례가 끝나고 아침을 먹었다. 사돈이 말했다. 사돈댁,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별로. 며느리가 거들었다. 우리 엄마 잡채가 더 맛있어요. 나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산더미였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다. 사돈은 거실에서 손주를 안고 있었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았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딸.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다. 깨지는 소리가 컸다. 며느리가 뛰어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해, 손이 미끄러져서. 조심하셔야죠.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재빨리 깨진 그릇을 주웠다. 내가 치울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비즈를 가져왔다. 나는 물러났다. 그날 오후 며느리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바깥사돈이 말했다. 사돈, 여기 앉으시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나는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거실에는 자리가 없었다. 소파는 다 차 있었고 의자도 부족했다. 아들이 일어나려고 했다. 엄마, 여기 앉아. 아니야, 너 앉아 있어. 나는 손을 저었다. 아들이 일어나면 며느리가 또 뭐라고 할 것 같았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마저 했다. 저녁 때가 됐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저녁은 간단하게 먹을게요. 국수 삶아주세요. 응, 알았어. 며느리는 다시 나갔다. 나는 국수를 삶았다. 10명이 넘는 사람 것을. 멸치 육수를 내고 고명을 올리고 그릇에 담았다. 다 됐어. 사람들이 부엌으로 왔다. 각자 그릇을 들고 거실로 갔다. 나는 마지막에 내 것을 담았다. 그런데 고명이 없었다. 김도 없고 계란도 없었다. 나는 그냥 국수만 있는 그릇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혼자 먹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TV 소리도 들렸다. 나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저녁을 먹고 며느리네 식구들이 돌아갔다. 안사돈이 나가며 말했다. 사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저녁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들도 샤워하러 갔다.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는 며느리 가족들이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였다. 쿠션이 눌려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지 못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다. 오늘 하루 종일 나는 부엌에만 있었다. 차례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안사돈은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었다. 대우가 달랐다. 아니,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집에 내 자리는 없구나. 명절이 끝나고 나는 통장을 꺼내봤다. 내가 판 가게, 내가 판 집. 그 돈이 이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집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뒤였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이고, 신음이 나왔다. 조용히 내려고 했는데 소리가 샜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겨우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손주 분유를 타야 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분유를 타는데 손이 떨렸다. 온도계를 보는데 숫자가 흐릿했다. 어머니, 40도 맞죠? 며느리가 확인했다. 응, 맞아. 며느리는 손주를 안아 분유를 먹이고 나갔다. 어머니, 오늘 애 예방접종 있어요. 3시까지 병원 가야 해요. 알았어.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손주가 울었다. 기저귀를 갈아야 했다.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조금만 겨우 일어나 손주를 안았다. 손주가 무거웠다. 예전엔 가볍게 안았는데 이제는 안을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다. 기저귀를 갈고 손주를 재우고 청소를 했다. 청소기를 밀 때마다 허리가 아팠다. 점심때가 됐다. 손주가 일어났다. 이유식을 먹여야 했다. 냉동실에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식을 꺼내 데웠다. 손주에게 먹이는데 손주가 뱉었다. 옷에 바닥에 다 튀었다. 아이고. 다시 청소를 했다. 손주 옷을 갈아입히고 바닥을 닦았다. 2시가 됐다. 병원에 가야 했다.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갔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다. 유모차를 밀고 가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중간에 멈춰서서 허리를 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또 거짓말을 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손주가 주사를 맞고 울었다. 나는 손주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다. 유모차에 손주를 태우고 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집에 도착하니 4시였다. 손주는 주사를 맞아서 보챘다. 계속 안고 있어야 했다. 서서 안고, 앉아서 안고, 걸어다니며 안고. 5시가 넘어서야 손주가 잠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이 퇴근했다. 엄마, 저녁은? 나는 깜짝 놀랐다. 저녁? 깜빡했다. 미안해, 손주가 아파서. 에휴, 엄마, 저녁은 챙겨놔야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뭘 해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다. 김치찌개를 끓였다. 밥을 했다. 허리를 세우지 못한 채로 요리를 했다. 며느리가 퇴근했다. 어머니, 애는요? 주사 맞고 자고 있어. 열은 없었어요? 응, 괜찮았어.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손주를 확인했다.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 앉았는데 밥맛이 없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엄마, 왜 안 먹어? 아들이 물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도 먹어야지. 나는 억지로 밥을 먹었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을 놓치고 싶었다. 그냥 다 깨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조심조심 닦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눕는데 눈물이 났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다음 날 아침이었다.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집에 청소 좀 해주세요. 주말에 손님 오거든요. 응. 며느리가 나간 뒤 나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누렇게 떴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나 이게 뭐 하는 거지? 손주가 울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됐다. 점심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다. 청소기를 돌리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다. 아, 비명이 나왔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일어나려고 해도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손주가 울기 시작했다.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겨우 기어서 손주한테 갔다. 손주를 안아 올릴 수가 없었다. 바닥에 앉은 채로 손주를 달랬다. 할미가 미안해, 미안해.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다. 엄마, 왜 바닥에 앉아 있어? 허리가 좀 아파서. 많이 아파? 응, 좀. 아들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파스 붙여. 냉장고에 있을 거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파스로 되는 게 아닌데. 며느리가 퇴근했다. 나를 보더니 놀랐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겠어.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럼 내일 병원 가보세요. 응, 그래야겠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 내일 애는 누가 봐요? 나는 그 말에 멈칫했다. 내가 봐야지.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신데. 며느리 목소리에 걱정보다는 난감함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 내가 볼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병원에 가고 싶었다.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받고 싶었다. 하지만 내일 손주를 누가 보나. 며느리는 회사를 쉴 수 없다고 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고. 아들도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럼 나는 아파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허리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더 심해졌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다.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봤다. 엄마, 주말에 가. 아들이 말했다.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럼 평일 오후에 다녀오세요. 제가 오전 반차 쓸게요. 그럼 미안한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아파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프면 민폐가 되는 사람이라는 걸. 며느리가 반차를 냈다. 그날 아침 며느리 얼굴이 좋지 않았다. 화장을 하면서 한숨을 몇 번 쉬었다. 어머니, 12시까지는 돌아오셔야 해요. 오후에 회의 있어요. 응, 알았어. 며느리는 손주를 안고 거실로 나왔다. 애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서 주시면 돼요. 기저귀는 서너 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 알았어. 걱정 마.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았다. 그럼 다녀오세요. 나는 택시를 탔다. 혼자 택시를 타는 게 몇 년 만인지 몰랐다. 병원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다. 네.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허리세요? 네, 허리가 안 좋아서요. 요즘 허리 아픈 어르신들 많으시던데 조심하셔야 해요. 기사님은 친절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말투였다. 병원에 도착했다. 정형외과였다. 대기실에 사람이 많았다. 번호표를 뽑았다. 34번. 내 앞에 2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 12시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불안했다. 1시간을 기다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가 물었다. 허리가 아파서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1년 넘었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1년이나요? 그동안 병원은 안 오셨어요? 애를 봐야 해서.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다.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기다렸다. 30분이 더 지났다. 시계를 봤다. 11시 반. 벌써. 김영수님.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다.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고 척추도 휘었어요. 치료하면 나아요? 지금 상태로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심하면 수술도 고려해야 하고요. 수술이요? 네, 지금은 약물치료랑 물리치료 먼저 해보시고 한 달 뒤에 다시 보죠. 의사가 처방전을 끊었다. 그리고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아이 앉는 것도 피하시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를 앉지 않으면 누가 안아?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나왔다. 시계를 봤다. 12시 10분. 급하게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하니 12시 30분이었다. 문을 열었다. 며느리가 현관에 서 있었다. 가방을 든 채로. 어머니, 늦으셨네요. 미안해. 병원이 좀 밀려서. 회의 시간 다 됐어요. 애는 자고 있으니까 깨면 밥 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어떻게 다녀왔는지, 뭐라고 했는지 안 궁금한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손주가 울었다. 나는 재빨리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손주를 안아 올렸다. 아이고, 허리에서 통증이 왔다. 의사가 앉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점심을 데워서 손주에게 먹였다. 기저귀를 갈고 재웠다. 그리고 나서야 소파에 앉았다. 병원 처방전을 꺼냈다. 약이 가득 적혀 있었다. 물리치료 주 3회. 주 3회. 손주를 누가 보나. 결국 약만 먹기로 했다. 저녁 때 아들이 퇴근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응. 의사가 뭐래? 디스크래. 물리치료 받으래. 그럼 받아야지. 응.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TV를 켰다. 며느리가 퇴근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해. 좀 늦었네. 괜찮아요. 제가 시킬게요. 며느리가 치킨을 시켰다. 치킨이 왔고 우리는 먹었다. 식사 내내 아무도 내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며느리는 손주 이야기를 했다. 오늘 애가 낮잠을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다행이다. 요즘 낮잠을 안 자서 걱정했는데. 아들이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 똑똑해서 그래. 부부는 웃었다. 나는 치킨을 먹으며 가만히 있었다. 저녁을 먹고 며느리가 손주를 재우러 갔다. 나는 설거지를 했다. 치킨뼈를 버리고 그릇을 닦았다. 허리가 아팠다. 약을 먹어야 했다. 약봉지를 꺼냈다. 한 알, 두 알, 세 알 먹을 게 많았다. 물을 마시며 약을 삼켰다. 그때 아들이 부엌으로 왔다. 엄마, 물리치료는 언제부터 받아? 글쎄, 며느리랑 상의해 봐야지. 왜 며느리랑? 애를 봐야 하니까. 아들은 잠깐 말이 없었다. 엄마가 아픈데 치료는 받아야지. 알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들 목소리가 커졌다.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며느리가 편한 거야.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며느리가 편하면 안 되는 건가? 아들아, 며느리도 힘들잖아. 맞벌이 하느라. 엄마도 힘든데. 아들이 소리쳤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이 거실로 나갔다. 며느리가 나를 봤다. 표정이 차가웠다. 어머니, 애 깼잖아요. 미안해.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았다. 약봉지를 보며 생각했다. 주 3회 물리치료 불가능했다. 며느리가 반차를 낼 수도 없고 손주를 맡길 데도 없었다. 결국 나는 약만 먹기로 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6알의 약을 먹었다.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다. 손주를 안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청소를 할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병원 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약은 드세요? 응, 먹고 있어. 그럼 됐네요.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약을 먹으며 버텼다. 그런데 어느 날 약이 떨어졌다. 병원에 가서 다시 처방받아야 했다. 하지만 가지 못했다. 며느리한테 또 반차를 내달라고 할 수 없었다. 지난번에 얼굴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약 없이 버텼다. 밤에 통증이 심해졌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더 초췌해져 있었다. 눈이 푹 꺼지고 뺨은 움푹 들어갔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오랜만이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지.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오빠네 집에서 힘들지? 딸은 알고 있었다. 아니야, 괜찮아.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어. 엄마. 딸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한테 와. 우리 집에 와서 지내. 아니야, 괜찮아.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가 더 힘들잖아. 딸이 울었다. 나도 울컥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나가야 하나? 손주가 두 돌이 됐다. 며느리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 지난번보다 더 큰 잔치를 하겠다고 했다. 어머니, 이번에는 호텔에서 해요. 호텔? 네, 친구들 많이 부르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괜찮아? 저희가 할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손주 생일인데 신경을 안 쓰라니. 며느리는 매일 저녁 호텔 담당자와 통화했다. 케이크는 어떤 걸로 할지, 풍선 장식은 어떻게 할지, 테이블은 몇 개로 할지. 나는 옆에서 듣기만 했다. 엄마, 드레스는 핑크색으로 할까? 아니면 하얀색?
며느리가 친정어머니와 통화했다. 핑크가 더 예쁠 것 같은데 신발도 맞춰서 사자. 며느리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다. 일주일 전이었다. 며느리가 초대장 리스트를 정리했다. 어머니네 쪽은 몇 분 오세요? 우리 쪽? 네, 친척분들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시동생 벌써 연락한 지 오래됐다. 친척들 남편 돌아가고 연락이 끊겼다. 글쎄, 없을 것 같은데. 아무도요? 응. 며느리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럼 편하겠네요. 우리 쪽만 챙기면 되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 편하다고? 내 쪽 사람이 없는 게 편하다고? 어머니도 친구분들 부르시면 되는데. 며느리가 덧붙였다. 친구. 나한테 친구가 있나? 20년을 가게에서 보냈는데 단골 손님들 이미 가게 정리한 지 2년이 넘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죠. 조촐하게. 며느리 쪽만 10명이 넘는데. 생일 3일 전이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생일날 입으실 한복 있으세요? 응, 있지. 아, 그런데요. 며느리가 말을 멈췄다. 왜? 저희가 콘셉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색깔이 분홍색이랑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한복이 무슨 색이세요? 남색인데.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아, 남색이요? 응, 왜? 안 돼? 아니에요. 근데 사진 찍을 때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사진에 나오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편한 옷 입으세요. 어차피 사진은 저희만 찍을 거니까. 어차피. 그 단어가 날카로웠다. 생일 전날 밤이었다. 나는 옷장을 열어봤다. 남색 한복, 검정 치마, 베이지 블라우스, 화려한 옷은 하나도 없었다. 뭘 입지? 고민하다가 그냥 베이지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꺼냈다. 눈에 안 띄는 옷. 생일 당일 아침이었다. 며느리네 가족들이 일찍 왔다. 사돈, 며느리 오빠 내외, 조카들. 오늘 주인공 어디 있어? 안사돈이 손주를 안아 올렸다. 우리 공주님 예쁘게 입혔네. 손주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꽃 머리띠를 했다.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뿌듯하게 말했다. 나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사돈, 이리 나와서 손주 좀 보세요. 안사돈이 불렀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나갔다. 어머, 사돈. 오늘 파티인데 앞치마는 왜 두르고 계세요? 아, 과일 깎고 있어서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오늘은 손주 생일인데. 며느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불편했다. 호텔로 가는 시간이 됐다. 며느리네 가족들이 먼저 차를 탔다. 어머니는 어떻게 가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택시 타고 갈게. 혼자요? 같이 가시죠. 아니야, 차가 작잖아. 너희끼리 가. 사실 차는 7인승이었다. 자리는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집하지 않았다. 그럼 조심히 오세요. 차들이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현관문을 잠그고 택시를 불렀다. 호텔까지 30분 걸렸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많았다. 며느리 친구들, 친척들, 회사 동료들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구석 테이블로 갔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며느리 친척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셨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 그분들은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주인공 세인이 두 돌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손주가 무대로 나왔다. 며느리가 안고 있었다. 아들도 옆에 섰다. 자, 이제 가족사진 찍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와주세요. 며느리 부모님이 무대로 올라갔다. 친가 쪽 할머니께서도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말했다. 나는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희끼리만 찍을게요. 사회자가 당황했다. 아, 네. 사진이 찍혔다. 며느리 가족,
아들, 손주,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 나는 자리에 앉아서 봤다. 플래시가 터졌다.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그 사진에 없었다. 식사 시간이 됐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나는 혼자 조용히 먹었다. 옆 테이블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말하는 게 들렸다. 신랑 쪽 어머니는 안 보이네? 저기 구석에 계시는 거 아니야? 아, 저분? 왜 저기 혼자 앉아 계시지? 글쎄, 며느리가 좀 그런가 봐. 나는 듣지 않는 척 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다. 손주가 케이크 앞에 섰다. 며느리가 손을 잡고 아들이 사진을 찍었다. 자,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불러주세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나도 따라 불렀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파티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며느리 어머니가 손주를 안고 나가며 말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정말 예뻤어. 며느리가 뒤따라갔다. 나는 혼자 테이블을 정리했다. 냅킨을 모으고 의자를 정리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직원들이 할 거예요. 며느리가 돌아와서 말했다. 아, 그래. 네, 가시죠. 주차장으로 가는데 며느리네 가족은 앞서 걸어갔다. 나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허리가 아팠다. 차에 올라타려는데 자리가 없었다. 며느리 어머니가 앞자리에, 며느리 오빠 내외가 뒷자리에,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택시 타고 가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응. 차가 떠났다. 나는 호텔 앞에 혼자 서 있었다. 택시를 불렀다. 한참을 기다렸다. 집에 돌아오니 8시였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며느리네 식구들이랑 저녁 먹으러 간 모양이었다. 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쪽지. 어머니, 케이크 남은 거 두고 갔어요. 드세요. 나는 케이크를 받다. 손주 생일 케이크. 나는 손주 생일 파티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 포크를 들어 케이크를 먹었다. 달았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가족의 사진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 뒤였다. 나는 여전히 손주를 보고 집안일을 하고 허리 아픈 걸 참으며 지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손주를 재우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며느리가 퇴근하면서 가방을 거실 소파에 던졌다. 어머니,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래, 고생했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밥 먹자. 식사를 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때 거실에서 똑 소리가 났다. 며느리 휴대폰이 소파 옆으로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주우려고 갔다.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화면이 켜졌다.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나는 보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화면이 켜져 있었다. 며느리 친구와의 대화였다. 언니, 요즘 어때?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며느리가 답장했다. 솔직히 힘들어. 애는 맡길 수 있어서 좋은데. 그래도 시어머니 계시면 편하잖아. 편하긴 한데 너무 느려. 애 하나 재우는데 1시간씩 걸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내릴 수 없었다. 친구가 물었다. 그래도 공짜로 봐주시잖아. 맞아. 그게 제일 좋지.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대박. 그럼 완전 이득이네. 며느리가 답했다. 응, 그래서 참는 거지. 근데 요즘 자꾸 아프다고 그러셔서 좀 그래. 아프시면 병원 가시면 되잖아. 그게 병원 가시면 내가 애를 봐야 하잖아. 회사 빠지기도 그렇고. 아, 그렇겠다. 며느리가 다시 답장했다. 그리고 요즘 집안일도 예전만큼 안 하셔. 청소도 대충대충 하시고. 에이, 나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야? 나이 드신 건 알지. 근데 그래도 할 건 해주셔야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문장에서 멈췄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 가게, 내가 판 집, 그 돈이 이 집 계약금이 됐는데. 손이 더 떨렸다.
스크롤이 내려갔다. 더 이전 대화가 보였다. 언니 생일 파티 사진 봤어. 시어머니는 왜 안 보여? 며느리가 답했다. 일부러 빼고 찍었어. 왜? 사진에 같이 찍으면 분위기 좀. 나이 드신 분이 계시면 사진이 칙칙해 보이잖아.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가족끼리 찍고 싶었어. 시어머니까지 끼면 복잡하고. 친구가 물었다. 그래도 친할머니신데? 며느리가 답했다. 친할머니긴 한데 뭐 그냥 애 봐주시는 분 정도지. 애 봐주시는 분. 나는 그저 애 봐주는 사람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더 읽고 싶지 않았지만 눈이 멈추지 않았다. 친구가 또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며느리가 답했다. 글쎄, 애 유치원 갈 때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다음엔?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지. 솔직히 계속 같이는 못 살 것 같아. 이해해. 나도 시어머니랑 못 살겠더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답했다. 애 크면 양로원이든 어디든 가셔야지.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하잖아. 양로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다. 나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지도 못했다. 부엌으로 돌아갔다.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다. 애 봐주는 사람. 유치원 갈 때까지만. 양로원.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핸드폰 못 봤어요? 아, 거기 소파에 있어. 며느리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이 뜨거웠는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가게를 팔았다. 평생 모은 돈을 보탰다. 아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 며느리가 고마워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애 봐주는 사람이었다.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질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며느리가 출근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애 예방접종 있어요. 3시에 병원 가주세요. 응. 그리고 저녁은 제육볶음 해주세요. 남편이 먹고 싶대요. 알았어. 며느리가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주저앉았다. 손주가 울었다. 분유를 타야 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손주는 계속 울었다. 나는 겨우 일어나 분유를 탔다. 손주에게 먹이면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를 할머니로 기억할까? 아니면 애 봐주던 사람으로 기억할까? 오후에 병원에 갔다. 손주가 주사를 맞고 울었다. 나는 손주를 안고 달랬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다.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비둘기를 보고 계셨다. 편해 보였다. 나는 그분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혼자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집에 도착했다. 제육볶음을 만들었다. 고기를 썰고 양파를 볶고 양념을 넣었다. 저녁 때 아들이 돌아왔다. 엄마, 오늘 제육볶음이네. 오랜만이다. 응,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어. 아들이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너는 알고나 있니? 내 아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며느리가 퇴근했다. 어머니, 오늘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응. 내 울지 않았어요? 울었지. 주사 맞았는데. 그래도 금방 괜찮아졌죠? 응.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응, 오늘도 시어머니가 봐주셨어. 편하긴 편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릇을 닦았다. 편하긴 편해. 그게 다였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편하다는 말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통장을 꺼냈다. 잔고를 확인했다. 300만 원. 가게를 팔아서 5천만 원을 아들한테 줬다. 집을 팔아서 1억을 줬다.
남은 건 3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300만 원이 됐다. 나는 통장을 덮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설쳤다. 며느리의 그 문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애 봐주는 사람. 유치원 갈 때까지만. 양로원. 새벽 3시였다. 옆에서 아들이 코를 골았다. 며느리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탁자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집 서류가 있었다. 이 집 등기부등본. 명의 김민수 아들 이름. 나는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다. 내 돈 1억 5천이 들어간 집인데 내 이름은 없구나. 서류를 다시 넣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 통장이 있었다. 잔고 30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하기 시작했다. 고시원 보증금 50만 원, 월세 30만 원, 300만 원으로 10개월? 아니,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더 짧다.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밥값, 교통비, 약값. 최소한으로 줄여도 한 달에 50만 원은 필요했다. 그럼 6개월. 6개월 뒤에는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내 나이 60입니다. 허리는 디스크.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청소, 식당, 경비. 나는 핸드폰을 꺼내 구인구직 앱을 열었다. 60대 가능, 경력 무관, 단기 알바. 화면을 내리며 봤다. 경비는 밤샘이 많았다. 허리 아픈데 가능할까? 식당은 서서 일해야 했다. 하루 8시간, 일주일 내내. 청소는 새벽 5시 출근. 하나같이 쉬운 일이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20년 전에는 할 수 있었다. 순대국집 혼자 꾸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 하나 안는 것도 힘든데.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굽은 허리. 나는 이제 늙었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내일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딸도 애 키우며 힘들다는 거 알았다. 남편 벌이가 시원찮다는 것도 알았다. 거기에 엄마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메모지를 꺼냈다. 계획을 세워야 했다. 메모. 1. 일자리 찾기. 60대 가능한 일. 허리 괜찮은 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 2. 집 알아보기. 고시원. 원룸. 보증금 얼마까지 가능? 3. 언제 나갈까? 지금 당장. 한 달 뒤. 설날 이후. 4.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나는 4번 앞에서 펜을 멈췄다.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엄마 나갈게.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나? 며느리가 날 애 봐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유치원 가면 나를 양로원 보낼 거라고. 그래서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들이 믿어줄까? 아니, 믿어준다 해도 뭐가 달라질까?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 것이다. 엄마, 오해야. 며느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엄마, 우리 모두 힘든 거 알잖아. 엄마, 조금만 참아. 나는 그 대화가 눈에 선했다. 참으라고 할 것이다. 또 나는 4번을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4. 말하지 말고 그냥 나가기. 그게 나을 것 같았다. 말하면 붙잡힐 것 같았다. 아니, 붙잡는 척 할 것 같았다. 엄마, 어디가? 우리 잘못했어. 다시 잘해볼게.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을 것이다. 나는 메모지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일어나 손주 분유를 탔다. 며느리가 출근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오늘 택배 올 거예요. 받아주세요. 응. 그리고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국수 삶아주세요. 알았어. 며느리가 나갔다. 나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손주를 돌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50만 원 버는 일이 있을까? 고시원 말고 더 싼 데는 없을까?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지? 점심때 손주를 재우고 나는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60대 여성 일자리, 저소득 노인 지원, 독거노인 복지, 여러 글들이 나왔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무료급식소. 나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다. 나도 이제 이런 걸 알아봐야 하는구나.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였다. 나는 64세, 1년 기다려야 했다. 노인 일자리는 주로 공공근로였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지? 계산이 안 맞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때 손주가 울었다. 나는 일어나서 손주를 안았다. 할미가 여기 있어. 괜찮아. 손주를 달래면서 문득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누가 보지? 며느리는 어린이집에 보낼 것이다. 아니면 며느리 어머니가 보거나. 어쨌든 이 아이는 잘 자랄 것이다. 나 없이도. 그 생각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다. 나는 필수가 아니구나. 저녁 때 아들이 돌아왔다. 엄마, 오늘 뭐해? 국수? 또? 어제도 국수 먹었는데.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거들었다. 여보, 어머니 힘드시잖아. 그냥 먹어. 알았어. 우리는 조용히 국수를 먹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부엌으로 왔다. 엄마,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아니, 없어. 엄마, 나한테 말해. 뭐가 불편해? 불편한 게 뭐냐고? 전부였다. 이 집, 며느리, 이 생활, 전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없어, 괜찮아. 아들은 잠시 서 있다가 나갔다. 나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생각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으면.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나갈 곳을 찾으면 그럼 나갈 수 있어. 그날 밤 나는 다시 메모를 꺼냈다. 그리고 날짜를 적었다. 목표일 3월 1일. 2달 뒤였다. 2달 동안 준비하고 3월 1일에 나가기로 했다. 봄이 오면 나가기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나는 메모지를 접으며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나로 살겠다. 애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김영순으로. 그날부터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2달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며느리 몰래 집을 알아봤다. 역 근처 고시원,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좁았다. 창문도 작았다.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계약금 10만 원을 넣고 3월 1일 입주로 예약했다. 일자리도 알아봤다. 동네 슈퍼에서 오전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다. 사장님한테 전화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0내십니다. 아, 좀 많으시네요. 근데 건강하세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나와보세요. 면접을 보러 갔다. 사장님은 내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월요일부터 나오세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시급 9,860원입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다. 고시원비 내면 45만 원 남았다. 빠듯했지만 살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 몇 벌, 화장품, 약, 통장, 그게 전부였다.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다. 평생을 살아온 짐이 캐리어 하나. 나는 그걸 장롱 깊숙이 숨겼다. 2월 28일 밤이었다. 내일이면 떠난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다. 마지막 저녁이구나. 된장찌개를 끓였다.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김치전도 부쳤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거였다. 밥상을 차리면서 손주를 봤다. 손주가 숟가락을 들고 혼자 밥을 먹으려고 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크고 있구나. 이제 곧 유치원 갈 나이였다. 나 없이도 잘 자랄 것이다. 맛있어? 손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웃음을 한참 봤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마지막 설거지. 그릇을 하나하나 닦으며 생각했다. 이제 이 그릇들을 안 닦는구나.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고 정리했다. 평소처럼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봤다. 아들은 핸드폰을 봤다. 나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안녕.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캐리어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챙길 게 있나 확인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다. 아들에게.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말고 나로 살려고 한다. 미안하다. 말 안 하고 가서. 하지만 말하면 너희가 붙잡을 것 같았고, 붙잡히면 나는 또 참을 것 같았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다. 남편 먼저 보내고 참았고, 가게 하느라 참았고, 너희 키우느라 참았고, 여기서도 참았다. 이제는 참지 않으려고 한다.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손주는 잘 부탁한다. 엄마가 없어도 너희는 잘 살 거라고 믿는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다들 잤다. 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캐리어를 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아들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조용히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다. 정말 나가는 거야? 무서웠다.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혼자 살아본 지 얼마나 됐나. 20년도 넘었다. 할 수 있을까?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잘 주무세요. 나는 화들짝 놀랐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다. 찰칵. 문이 열렸다. 밖은 차가웠다. 3월 초 아직 쌀쌀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았다. 그냥 앞만 보고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굽은 허리,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처럼 죽어있지 않았다. 살아있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나는 역 쪽으로 걸었다. 캐리어 바퀴 소리만 들렸다. 덜컹, 덜컹. 그 소리가 왠지 경쾌하게 들렸다. 역에 도착했다. 첫 차까지 1시간 남았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다. 핸드폰을 봤다.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다. 아침이 되면 편지를 볼 것이다. 그럼 전화가 오겠지. 하지만 받지 않을 것이다. 첫 차가 들어왔다. 나는 일어나서 탔다. 텅 빈 지하철. 나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그런데 이상했다.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슈퍼에서 일하고 고시원에서 자고. 그게 다일까? 아니, 더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순대국 냄새 나지 않는 옷을 입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 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고시원에 도착했다. 좁았다. 침대, 책상, 작은 창문.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나는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나는 침대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다. 아침 7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나는 답장했다. 나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었다. 나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부터 슈퍼에서 일한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다. 돈은 여전히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애 봐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였다. 김영순, 64세, 이제 막 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영순아, 이제 우리 인생 살아보자. 거울 속 내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나는 슈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참고 사는 게 부모의 미덕은 아니야. 살아남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나로 사는 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불을 올리는 중이었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다. 슈퍼 앞에 도착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 반겼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물건을 정리하고 진열하고 손님을 맞았다. 허리는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아니, 참는 게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점심때 사장님이 김밥을 주셨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밖에 나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이 아니라 내가 번 돈으로 받은 밥이었다. 그게 좋았다. 핸드폰을 켰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20개 넘게 와 있었다. 며느리한테서도 왔다. 딸한테서도 왔다. 나는 하나하나 읽지 않았다. 대신 단체 문자를 보냈다. 나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껐다.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다시 슈퍼로 들어가 일을 했다. 오후 1시에 일이 끝났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 하지만 내 방. 침대에 누웠다. 허리가 쑤셨지만 마음은 편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것 같았다. 6개월 뒤, 나는 여전히 슈퍼에서 일한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한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돈은 있어? 있어. 거짓말이다. 빠듯하다. 하지만 괜찮다. 며느리는 연락하지 않는다. 손주 사진을 가끔 보내온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웃는다. 잘 크고 있구나. 딸은 가끔 찾아온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살아. 아니야, 나 여기가 좋아. 딸은 울었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정말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나는 슈퍼에 간다.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는다. 점심때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는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한다. 비둘기를 보고 꽃을 보고 사람들을 본다. 저녁에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쉰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내 하루. 나는 이제 순대국 냄새가 나지 않는다.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냥 나로 산다. 김영순으로. 그게 좋다.